100세 시대 건강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다채롭고 또 풍요롭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음악이잖아요. 그쵸. 음악 장르 참 좋은데 두 분은 요즘 어떤 노래 들으세요? 아, 요즘에 네. 저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핫하죠, 이 노래. 어. We're going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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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someone more. 와. 캐대형, 캐대형. 여기밖에 몰라요. 잘한다. 그 노래도 좋던데. 여기밖에 모르는 게 아니고 이 정도로 부를 수 있는 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네. 영어 어려워요. 너무 잘한다. 아니, 그것도 좋고 저는 그것도 좋던데요. 마리를 쏟아파. 아, 이거 어깨. 따라라라라. 아, 영어 모르나 봐요. 가사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많이 들어봤어. 야, 근데 두 사람 젊어요. 근데 저는 요즘 노래보다는 네. 아직 옛날 노래가 좋아요. 이 노래 모르세요? 아니 알긴 알아도 그러니까 부르고 내가 듣고 좋아하는 노래는 옛날 노래예요. 인생은 미완성. 아, 명곡이죠. 쓰다가 많은 편지 뭐 이런 노래. 아, 너무 좋죠. 네네. 이게 노래가 슬픈 건지 제가 할 이야기가 슬픈 건지 모르겠는데요. 왜요? 네. 그런 이야기가 어떤 있더라고요. 노래요? 사람은 33살부터 네. 익숙한 노래만 이렇게 듣는데요. 그래서 옛날 노래 찾는 게 노화 현상이다. 이런 연구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다이너마이트 이런 노래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 노래 자꾸 찾아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니, 그래도 저희 선배님 항상 젊게 사시거든요. 네. 아직 사랑은 미완성 부르셔도. 인생은 예, 미완성입니다. 아, 민생은 미완성이요. 제가 잘 몰랐네요. 자, 오늘도 또 저희 주치의 선생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I'm your doctor. 여러분의 주치의가 되고 싶은 소화기 내과 노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브레인을 업 골든타임의 신경과 서정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척추를 바르게 해줄 바른 의사 신경외과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혈관 건강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혈관 책임지겠습니다. 혈관외과 전문의 변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드리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동기입니다. 자, 오늘도 멋진 주치의들과 함께 건강하이소 출발합니다. 첫 순서 건강 FM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하루에 전화 통화 얼마나 하십니까? 건강 FM 오늘은 전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먼저 시청자분의 사연부터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워킹맘입니다. 신혼 때만 해도 착한 며느리병에 걸려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시댁에 안부 전화를 드리곤 했거든요. 그런데 매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남들처럼 때 되면 연락을 드리곤 하는데 얼마 전부터 시어머니께서 자주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문제는 별 용건도 없다는 겁니다. 했던 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래서 요즘엔 전화 오면 받기도 전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고 통화할 때도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대답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니 남편과도 갈등이 생기는데요. 엄마한테 좀 친절하게 얘기하면 안 되나? 왜 그렇게 살갑게 못해? 당신이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물어보면 대답만 잘하면 되잖아. 그럼 자기가 통화하든지요. 문제는 이젠 친구나 일 때문에 전화가 와도 피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 이대로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갑자기 전화가 오면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걸 우리가 콜포비아라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화를 뜻하는 콜과 공포증, 포비아의 합성어인 콜포비아는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사회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전화가 연락수단이었지만 지금은 문자, 메신저, SNS 등 다양한 플랫폼이 연결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눈으로 보는 소통에 익숙한 MZ세대가 직접 목소리로 대답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배달, 쇼핑 등 비대면에 익숙한 환경에서 자랑과 또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완벽과 실수에 대한 강박이 있고
지나친 예절을 강조하는 사회, 또 전화 광고, 특히 보이스 피싱 때문에도 전화를 꺼리고 콜포비아를 겪는 것 같습니다. 요즘 특히 MZ 친구들이 콜포비아를 진짜 많이 겪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어때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Z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의 약 41%가량이 콜포비아를 호소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30% 정도 됐던 수치가 2023년 36%, 또 작년에 조사한 수치에서는 더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실제로 Z세대 4명 중 1명이 콜포비아를 겪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귀신한테 전화가 온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전화가 오면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이 콜포비아도 선생님 병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 콜포비아란 말은 정확한 병명은 아닙니다. 다만 불안장애의 한 종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과 메신저 사용에 익숙해진 사람일수록 콜포비아가 겪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만약에 통화 중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다든지 통화 중 앞으로 해야 될 말이 걱정되거나 했던 말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든지 그리고 통화 중에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극심하게 식은땀이 많이 난다. 그러면 콜포비아를 의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영국에서는 Z세대 신입사원을 위해서 콜포비아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래요? 영국의 한 세계적인 금융그룹에서 Z세대의 신입사원들이 통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합니다. 더구나 우리 옆에 나라 일본에서도요. 전화 응대가 싫어서 회사를 그만두는 직원들이 늘어나니까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전화 응대법을 따로 가르치거나 심지어 전화 응대 자체를 다른 외주 업체에 맡겨서 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청소년들은요. 전화번호를 교환을 하는 게 아니라 SNS 계정을 이렇게 교환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청소년 라이프스타일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연락처 교환 방식을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70% 정도는 SNS 교환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화번호 교환은 약 57%, 나머지는 채팅 아이디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우리 콜포비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와 관련돼서 서울시에서 전화 공포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이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 이 괜, 실, 번, 죄, 바만 알면 될 것 같은데요. 전화로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첫 문장을 괜찮으시다면, 실례합니다만, 번거로우시겠지만, 혹은 죄송합니다만, 바쁘시겠지만의 첫 글자를 모아서 만든 그 캠페인인데 민원 전화 응대 시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 대화가 편안해지기 때문에 아마 콜포비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쿠션 화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편안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짧은 대화를 계속 해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연습을 하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다 보면 콜포비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전화 통화가 두려울 땐 언제나 내 편,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는 부모님과 전화를 한 통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한 목소리 들으면 또 힘이 나겠죠? 이참에 안부 전화도 한 통씩 드려보시고요. 건강 FM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꽁꽁 감춰진 의학의 진실을 제대로 파헤쳐보는 시간 닥터 썰전 배동성입니다. 저와 함께 논쟁을 펼칠 닥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노은지입니다. 자, 닥터노 잠들기 전에 뭔가 궁금하고 먹고 싶을 때 치킨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노 소화가 안 돼서 이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소화 안 될 때는 탄산 음료가 최고다가 되겠습니다. 이 말 맞죠? 우리가 뭔가 치킨, 삼겹살, 피자 잔뜩 먹고 터벅할 때 탄산 음료, 콜라 사이다 먹고 나면 시원하게 트림하고 나면 소화가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닥터노, 노, 예스. 저는 노입니다. 탄산음료를 마시면 시원하게 트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원하게 소화가 된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소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에 속에 있는 탄산까지 쫙 빠져나와서 시원하던데 이게 소화가 된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탄산을 먹고 나서 트림이 시원하게 나오는 것은 몸에 흡수되고 남은 탄산이 입 밖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탄산이 음식물을 쪼개거나 대장으로 매끄럽게 더 잘 내려가는 소화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니 우리 할머니가 평생 탄산음료 드시면서 아유 우리 손자야 내가 소화가 잘 된다 이러셨는데 그러면 어르신들이 평생 속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완벽하게 속으신 겁니다. 식후에 탄산음료를 드시면 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의 점막을 더 자극할 수가 있고요. 식도의 간략근을 이완시켜서 위식도 역류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식도 역류 환자들은 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소화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 팩트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소화가 안 될 때 물에 밥 말아 먹으면 좋다. Yes or no? 정답은 노입니다. 밥에 물을 말아 먹으면 시원하게 잘 넘어가잖아요. 꼭꼭 씹지 않은 음식이 술술 잘 넘어간다. 소화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물과 음식이 함께 들어간 경우에는 위에 있는 소화액이 희석되기 때문에 더욱더 소화가 안 되게 됩니다. 채소는 소화 걱정 안 해도 된다. Yes or no? 이것도 노. 브로콜리나 양배추 등의 채소는 지나치게 다량으로 복용하게 될 경우 배에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소장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식이섬유가 대장 내 박테리아에 의해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가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샐러드나 쌈 같은 생채소보다는 살짝 익힌 채소가 소화에 더 잘 됩니다. 속 쓰릴 때 우유 마시면 좋다. Yes or no? 이것도 노입니다. 탄산처럼 우유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유의 부드러운 질감을 보면 저희의 속쓰림을 완전히 해결해 줄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우유의 알칼리성 단백질과 칼슘이 산을 부드럽게 중화해서 속쓰림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인 카제인이 위산의 분비를 더 촉진시켜서 2~3시간 후에는 속이 더 쓰리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닥터노는 예스를 한 번도 안 하고 노만 연발했어요. 노. 하수빈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수빈 노래 알죠? 노. 네. 노. 잘 알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그럼 소화 안 될 때는 탄산음료 말고 뭘 해야 될지 닥터노께서 이번에는 긍정적인 예스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사를 하실 때는 꼭꼭 씹어 드시고 가식은 하지 마시고 식후에 가벼운 산책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탄산음료 대신 따뜻한 물, 보리차, 현미차, 카모마일 티 등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탄산 음료는 소화제가 아닙니다. 소화불량 때는 원인부터 하나하나 조사해보고 병원 가셔서 치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닥터 설전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십시오. 네, 오늘의 토크 주제는 회전근개 파열, 세 줄로 단단히 봉합하는 3열 봉합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치 이동기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제가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인간에게 어깨가 어깨가 없다. 없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떤 걸 예상하시나요? 굉장히 예리했어요. 정말. 이건 너무 예리한 질문이 아니고 정말 애매한 질문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상상해 보신 적 없으시죠? 너무 충격적인 질문입니다. 진짜 사람이 어깨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게요. 일단 제가 지금 한번 같이 상상을 해보시면요. 네. 우리 어깨가 이 360도 돌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없이 그냥 팔에 네. 몸통에 어깨만 탁 붙어 붙어 있다고 있다. 생각하시고요. 한 요 정도 네. 팔꿈치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네, 조금 이렇게 할 수 있고. 네. 자, 일단 박수 쳐볼까요? 네. 안 쳐지죠? 오. 그러네. 로봇 같은데요. 금융나 씨가 알무니 열심히 노래를 부르셔도 네. 박수를 쳐줄 수가 없어요. 소리만 지르지. 심각하죠. 심각하죠. 오, 심각한 네. 건데요, 이거? 발수 정도 쳐줄 수 있겠다. 발수. 발로. 네네. 박수가 아니고. 발박수. 네네. 세수하려고 해도 네. 얼굴이 일단 봐야 되고요. 아. 그러네요. 이거는 그대로 있어야 머리 되고. 감기는 더 하죠. 머리 감으려고 해보시면 안 가죠. 못 감을 네. 것 같은데요? 그 물에 그냥 삶이 머리를 정말 넣어야 돼요. 불편하겠네요. 네. 그럴 만큼 이 일상생활이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실제로 저희가 어깨 관절염이 심해서 어깨를 유압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네. 어깨를 굳히거든요. 어깨를 굳혀서 딱 고정을 시켜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일상생활이 힘듭니다. 와, 제가 괜한 걸 여쭤봤네요. 죄송해요. 괜한 상상을 해봤어요. 예. 정말 조물주가 잘 만들어 주신 거죠. 사람을요. 그러니까요. 네네. 아니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자세를 이렇게 꼿꼿하게 하려면 허리가 되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어깨도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어깨가 가끔 고장 날 때가 있잖아요. 나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원인이나 또 질환의 종류도 다르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이 어깨 질환은 나이에 따라서 분류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젊은 나이에는 좀 다쳐서 생기는 일들이 많겠죠.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퇴행성 변화들이 늘어납니다. 이런 질환에 맞춰서 치료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아, 그럼 뭐 어깨 질환에 대해서 연령대별로 한번 짚어보자고요. 네. 뭐 아이들이나 10대들은 어리니까 뭐 특별한 질환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실제로 현장에 있어 보면 10대 친구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어릴 때 축구 하셨습니까? 아유, 축구 뭐 네. 야구 다 했죠, 뭐. 그렇죠. 네네. 네, 목숨을 바쳐서 하잖아요. 아, 아, 체육 대회 하는 날이면 어깨가 꼭 한 명씩 빠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탈구가 잘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 탈구가 보통은 전방으로 이게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방으로 빠지는 경우가 90%, 나머지가 대부분이고요. 이제 나머지가 이제 뒤로 빠지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고요. 네. 탈구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면 그 자리에서 넣으려고 하시면은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신경이 손상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2차적인 손상을 줄 수가 있는데 잘못하면 재발성 탈구가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재발성 탈구는 추후에 나이가 들어서 관절염까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는 이런 탈구가 있다면 꼭 병원에 가셔서 전문적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병원이 뭐 없었잖아요. 네. 많이 뭐 시골은 특히나. 그러니까 시골마다의 뼈를 맞춰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의사 하여튼 애들이 어디 가서 아니신데? 뼈 빠지, 네네 의사는 아니신데 하여튼 기가 막히게 탁탁탁 맞춰주세요. 네. 그럼 원장님, 성인들 그 사회생활 한창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과격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20, 30대들은 좀 덜하지 않을까요? 나는 많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운동 많이 하잖아. 어때요? 네, 20, 30대가 제일 과도기적인 성향을 가지는데요. 그렇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스포츠 활동 요새 많이 하시고 동호회 활동들 많이 네. 하시잖아요. 네, 배드민턴 동호회, 뭐 야구 동호회 네. 네, 이런 거 하다가 탈구, 골절 이런 거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드민턴 예로 들면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치는 동작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위에 있는 견봉이 있습니다. 어깨에는. 그리고 밑에 있는 힘줄하고 마찰이 돼서 일어나는 어깨 충돌 증후군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40대나 50대부터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50견 같은 병들이 좀 생기지 않나요? 이제 가장 어깨 질환에서 친숙한 게 50견이죠. 우리가 50세 어깨라 그래서 50대에 많이 오는 어깨 상태를 얘기합니다. 일단 어깨가 굳어 있는 현상 자체를 우리가 50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말이 잘못된 게 30대에도 올 수 있고 40대에도 올 수 있습니다. 자, 이유만 있다면 어깨가 굳을 수 있다는 뜻인데 보통은 회전근개 파열이 부분적으로 오거나 아니면 석회성 건염이 와서 얘를 자연 치유하려고 우리 몸에서 노력하는 대가로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이 두꺼워지면서 그 공간을 줄여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줄여지면 당연히 팔도 덜 올라가게 되죠. 그렇네요. 뻑뻑해지는 네, 느낌. 그러면 이 치료를 하실 때는 원인이 되는 회전근개 파열이나 석회성 건염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고 어깨가 굳은 현상도 해결해야 완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우 그래도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네. 그때까지는 다 괜찮다. 한 50대 지나고 나면 막 온만 신이 쑤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죠.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죠. 그러면 이때는 어떤 어깨 질환들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네,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가장 많이 들어보셨던 회전근개 파열. 네, 이걸 생각할 수가 있죠. 보통 30, 40대부터 진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네, 그래요? 그래서 퇴행성 변화로 우리가 조금씩 그게 달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뚝 끊어지는 완전 파열로 진행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면 팔이 좀 잘 안 올라가겠죠. 팔을 네. 올리는 힘줄이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뭐 움직이다가 갑자기 하고 아플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뭐 일상생활 하는 데서 뭐 좀 제한이 되겠죠. 뭐 아까 문을 닫는다든지 자문을 닫는다든지 그리고 팔뚝으로 오는 통증이 또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팔이 저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밤에 악화되는 증상. 네, 이게 좀 특징으로 있고요. 뭐 이거 외에도 석회성 건염이 또 호발하는 나이기도 하는데 힘줄에 이런 작은 돌 같은 게 박혀 있는 거죠. 네, 그게 화학 반응 일으키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게 또 이제 힘줄을 눌러서 또 파열을 조장하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어깨 증상들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이 들면 서럽다는 말이 있는데 심뇌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어깨까지 정말 한꺼번에 몰려드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작은 괜찮은데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릴 때만 아프다. 이건 어떤 질환인가요? 뭐 사실 어깨가 아프시면 다 공통된 특징이죠. 팔을 올릴 때 아픈 거는 뭐 어깨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건염, 오십견 다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 감별하기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회전근개 파열, 오십견 네, 이거 감별하는 자가 진단법이 있거든요. 네. 네,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그럴까요? 팔을 우리가 그냥 올릴 때 아파서 이렇게 못 올린다고 가정을 하고요. 네. 이게 잘 안 되면 이제 우리 팔의 손을 잡고 이렇게 올려봅니다. 지금은 잘 올라가시네요. 네. 네, 이런데도 아프면 회전근개 파열일 가능성이 많고요. 아픈데. 이게 아프면. 올려도 잘 안 올라간다. 네네. 그냥 강제로 올리려고 해도 그러면 50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50개일 가능성. 네, 왜냐하면 안에가 굳어 있고 그다음에 공간이 좁기 때문에 실제로 안 올라가는 거죠. 네, 그게 회전근개 파열하고 50견의 감별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동규 원장님 나오셨으니까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볼 질환이 회전근개 파열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원인은 뭐고 왜 갑자기 파열이 되는지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아쉽게도 네, 노화입니다. 난 아니다. 남 얘기가 제일 아니네요. 가까워 보이시기도 하는데요. 네, 이제 무릎에 연골이 닮듯이 네. 어깨에도 회전근이 서서히 닳습니다. 닳다가 어느 순간에 이 뼈에 붙어있던 힘줄이 뚝 하고 끊어지게 되는데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죠. 그럼 이게 회전근개 파열이 되면 정말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모든 병들이 밤에 조금 더 통증이 심해지는데 이 회전근개 파열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밤에 더 통증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네, 밤에는 사실 나 혼자죠. 네. 네, 낮에는 뭐 빛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일도 하고 하니까 이런 통증이 분산이 돼서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밤이 되면 이 통증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통증의 민감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옆으로 누울 때 아프기도 하고 또 이쪽으로 누워도 아프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관절 공간이 좁아지면서 통증을 더 유발하는 경우, 그다음에 잘 때는 무의식 상태죠. 네. 우리가 아픈 팔을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확 돌린다든지 할 때 통증이 유발돼서 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에 이제 수면의 질이 이제 삶의 질을 좀 대변하기도 하잖아요. 네. 네, 이게 심해지면 우울까지 옵니다. 우울까지. 자, 좀 참으면 낫겠지 버티다가 너무 통증이 와서 병원 갔더니요.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치료가 잘 돼서 좋아졌는데 자,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분의 어깨는 괜찮으신가요? 건설자재 납품업체에서 일하다 어깨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은 최병락 씨. 이게 아픈 게 한 4, 5년 된 것 같는데 그때는 조금씩 아팠으니까 그 가끔 가다 뭐 물리치료 받으러 한번 다니고 이러면 또 괜찮아서 그냥 또 일하고 그랬는데 거의 갑자기 또 많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뭐 어깨가 완전히 뭐가 잘라지는 것이 이래 아프더라고요. 평상시에 안 아플 때는 잘 몰랐는데 정말로 아파 보니까 불편하고 모든 게 뭐 팔도 잘 안 올라가지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는데 상당히 불편했죠. 점점 더 심해지는 어깨 통증으로 여러 병원을 찾아 진료받고 침도 맞아봤지만 환자의 경우 큰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회전근이 파열된 상태로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어깨 통증, 그리고 뭐 옆에 주무실 때 아프다든지 밤에 잘 때 아파서 깨신다든지, 네, 그다음 팔을 이렇게 들어오실 때 힘이 좀 없어서 기능이 좀 잘 안 된다든지, 뭐 머리 감거나 식사하실 때도 좀 불편하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수술 전에는 어깨 관절을 감싸는 근육인 극상근이 찢어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시행하는 관절근 내시경 수술을 통해 남아있는 힘줄을 당겨 찢어진 부분을 잘 꿰맸습니다. 지금 이제 수술한 지 6주 정도 되셨는데 팔 이렇게 한번 올려볼까요? 만세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요게 요 정도 되시는 게 엄청 잘 되시는 거예요. 6주 차에는. 네, 한번 내려보시고 이렇게 팔 올리시는 게 보통은 6주 정도 되면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남들보다는 좀 빠르신 편이고, 네, 보통 6주가 지나면 보조기를 4주 후에 풀고, 네, 보통은 이제 여기서 조금씩 증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분 너무 쉽게 이렇게 올리시거든요. 이거는 결과가 좀 좋은 쪽에 환자분이 좀 빠르신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한 게 이제 3열 봉합술이라는 수술이 이제 아무래도 좀 강하게 봉합해 주다 보니까 좀 재활이 빠르신 것 같습니다. 네. 또 보시면 이 위에 있는 그 견봉이라는 뼈가 엄청 많이 자라셨어요.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깎아내 주고요. 네, 그래서 범위가 아주 이렇게 깎아주고 있는 사진들인데 한 2.5cm 정도 되는 파열인데 이걸 이제 저희가 3열 봉합술이라는 방법으로 이걸 봉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사진 보시면 이렇게 튼튼하게 아까 구멍이 다 메워졌죠? 네, 잘 돼 있으니까 뭐 걱정할 건 없겠습니다. 지금은 재활 치료가 한창인데요. 붓기와 염증 관리는 물론 회전근 강화 운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지금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는데 이제 팔이 이제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는가 이런 게 차이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팔을 못 쓴다 하면은 엄청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는 양쪽 손을 다 쓰다가 한쪽 팔을 못 쓰니까 정말로 불편해요. 아직까지 그걸 갖다 지금은 못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빨리 약물 치료를 받아보고 MRI 찍어보고 확인을 해가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선생님 그럼 회전근개 파열 치료는 어떻게 진행돼요? 네, 일단 회전근개 파열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전근이라는 게 이 상완골뼈에 붙어 있거든요. 이게 조금 파열되거나 아니면 약간 떨어져 나오는 네, 그게 이제 부분 파열이라고 하고요. 네. 완전히 여기서 떨어져 나와서 이탈하는 경우를 완전 파열이라고 하는데 부분 파열에서는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를 합니다. 오. 네, 거기에는 들어보셨던 체외 충격파, 뭐 프롤로 치료,
콜라겐 주사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한 2, 3개월 정도를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때, 네, 그다음에 통증이 너무 심할 때, 재발했을 때, 아니면 완전 파열일 때는 그 힘줄을 봉합하는 봉합술,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파열이라고 하니까 뭔가 파열된 거는 무조건 좀 수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빨리 그렇죠. 그것도 뭐 갖다가 붙이든가 뭐 어떻게 갖다 꿰매든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바로 수술 안 해도 되는 거였네요. 환자분들이 오실 때 MRI를 찍자고 하면은 네. 그 환자분들이 저 수술하기 싫은데요. 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사실은 MRI가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오해입니다. 네, MRI 찍는 대부분이 부분 파열이 어디에 발생했을지를 보려고 하는 거고 정도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분 파열이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치료를 해볼 수 있죠. 재생을 도와주는 콜라겐 주사, 네, 그다음에 세포를 좀 자극시켜주는 DNA 주사, 네, 그리고 혈관을 증식시켜서 좋은 물질을 보내주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체외 충격파, 네, 그다음 프롤로 치료 같은 쪽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그런 치료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우리가 파열이 완전히 됐다든지 네, 이러면 수술해야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한다고 해도 얘는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 힘줄 파열된 힘줄을 원래 자리로 봉합하는 봉합술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안 할 시에 진행을 하면 팔이 나중에 내 팔 무게도 못 들거든요. 네, 그러면 인공관절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회전근개 봉합술을 파열된 힘줄을 봉합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특히 원장님이 하는 방법이 좀 독특하다고 하던데요. 오, 그래요? 네, 저는 삼열봉합술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회전근이 파열이 되면 수술을 해야 되면 구멍을 작게 뚫어서요. 한 1cm 정도. 거기에 관절 내시경 카메라를 넣고 이제 우리가 힘줄이 파열된 모습을 보고요. 이제 뼈에서 떨어져 나간 거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게 이제 회전근개 파열의 봉합술인데 이거를 할 때 나사가 필요하거든요. 뼈에 고정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사에 실이 달려 있습니다. 네, 그 나사에 파열된 힘줄을 꿰매서 데리고 와서 꼬매는 방식인 거죠. 네, 그러면 이 나사가 박힌 자리가 1열이다. 그럼 1열 봉합술. 네, 2열이다. 그럼 2열 봉합술. 3열이다. 그럼 3열 봉합술이죠. 네, 사실은 이 3열 봉합술이 말만 들어도 좀 튼튼할 것 같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게 수술하고 나서 재파열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이 재파열률을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열, 2열보다는 3열이 훨씬 더 견고할 것 같고 그렇다면 3열 봉합술을 이동규 원장님 말고도 다른 병원에서도 좀 하고 있습니까? 뭐 사실 아쉬운데 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열을 하나 더 하다 보니까 수술 방식도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요. 네, 시간도 좀 더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른 병원들에서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3열 봉합술을 이렇게 만들고 나서 한번 이제 여러 가지 실험도 해보고 이제 그 다음에 임상적인 결과를 봤는데요. 324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재파열률을 한번 봤더니 한 4%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타 봉합술이 한 15에서 20%에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된 좋아진 결과죠. 거네요. 네, 그래서 그런 데 의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술을 잘 해주셨어요. 네. 그럼 이제 그 뒤로 관리하는 건 환자분들의 공이란 말이죠. 그렇죠.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그 수술하고 나온 환자분들 보시면 지나가다가 보시면 요 베개 끼고 오신 분들 보셨죠? 네, 이렇게, 있어요. 네. 넓게 주려고. 네, 끼고 계세요. 그 베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보통은 4주에서 6주간은 이걸 착용하고 있는데 네. 상당히 귀찮죠. 안 차고 오신 분들도 많은데 이게 사실은 그 이유만 알면 잘 찰 수가 있거든요. 이게 힘줄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당겨서 붙여놨는데 우리가 이게 베개를 이렇게 낀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딱 편안하게 쉴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 힘줄이 길이가 짧아지면서 네, 훨씬 편한 자세 가 이제 유발이 됩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딱 붙여져요. 어이구. 네, 그러면은 힘줄이 네. 당겨지는 겁니다. 네. 그죠? 네, 그러면 재파열률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4주에서 6주간은 잘 차시는 게 중요하고 6주에서 3개월 정도에서는 우리가 갑자기 팔을 뻗어서 갑자기 쓴다든지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하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개월, 6개월 사이가 제일 많이 좋아지니까 뭐 크게 뭐 걱정하실 건 없지만 6개월 이후에 이제 스포츠 할 때가 있거든요. 네. 이 스포츠 할 때는 조금 천천히 복귀하는 게 또 좋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잘 생각하셔서 재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환자분들을 수술을 해 오셨지만 가장 좀 기억에 남는 환자분 계실 것 같아요. 네, 회전근개 파열에서 제일 무서운 건 다시 끊어지는 재파열입니다. 무섭죠? 무섭다. 네. 네, 그런데 그게 2번이나 겪으시고 아이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중교량형 봉합술을 수술하시고 네. 몇 개월 만에 다시 끊어지시고 또 다시 같은 방식으로 수술을 하시고 또 끊어지시고요. 어머. 네, 그때 이제 오실 때는 팔도 안 올라가시고요. 네, 그다음 잠을 주무실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유발이 된 상태로 오셨는데 뭐 수술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떨어져 있으시고 네. 뭐 너무 힘드신 거죠. 자, 제가 설득을 해서 3열 봉합술을 해보자. 네, 그래서 3열 봉합술을 하시고 지금 한 1년 정도 되셨는데 지금 일을 거의 복귀하기 직전이시고요. 오, 네. 네, 팔도 잘 올라가시고요. 네, 통증이 일단 없으니까 밤에 잠 잘 주무시고 네, 오실 때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네. 그리고 한 1년 정도 된 시점에서 MRI 찍었을 때 재파열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 내로 재파열이 거의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재파열이 없다고 생각을 해도 무방한 시기거든요. 네. 네, 이런 모습을 볼 때 가장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환자 딱 생각하면서 말씀하실 때 얼굴이 제일 그냥 밝으셨어요. 네, 아, 그러니까요.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이잖아요. 네. 고위험군은 특히 조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깨 질환 특히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나요? 이제 직업적으로 많이 쓰시는 분이죠. 네, 우리 이렇게 위에서 뭔가를 하시는 분들, 뭐 전기공사 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뭐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네. 뭐 이렇게 많이 돌리시잖아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요리하시는 분들, 네. 이렇게 저도 이제 포함인데 수술하시는 분들. 선생님. 저도 어깨가 아픕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 가지 군에서 이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으로 치면은 뭐 배드민턴, 야구, 테니스. 근데 오히려 골프가 좀 낫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그러네요. 밑에서 하니까. 밑에서. 네, 어깨 위에서 하는 운동들은 다 고위험군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 그러면 우리 건강한 어깨를 가지기 위해서 어떤 좀 생활 수칙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다 자세들 좋으신데 네. 배동성 MC 네. 분이 좀 어깨가 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오, 빨리 피세요. 빨리 피셔야 피세요. 어유. 네. 저 자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건방져 보일까봐. 네. 건방집니다. 겸손하게 있었는데. 이 자세가 좋은 자세군요. 사실 네. 이 건방진 자세가 어깨는 제일 좋습니다. 어깨를 이렇게 피신 게 좋은데 그 이유가 이 견봉이라는 뼈가 있거든요. 그게 밑에 있는 힘줄을 눌러서 이제 문제가 되거나 긁혀서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구부러지면 그 견봉이 내려옵니다. 네, 그러면 힘줄하고 쉽게 닿을 수가 있으니까 건강하지 않은 거죠. 네, 어깨가 펴질수록 좋습니다. 자, 어깨를 피고 다니는 습관도 좋지만 우리 뒤에 있는 견갑골도 이렇게 붙이려고 근육이 키워지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뭔가 밴드를 당긴다든지 뭐 헬스장 가면 이렇게 당기는 네, 운동 할 수 당기는 거 있잖아요. 이 운동을 많이 하셔야 등 근육이 좋아져야 네, 어깨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오, 하니까는. 네. 잠깐 해도. 네. 원장님 아마 어젯밤도 잠을 못 주무시고 뜬 눈으로 밤을 새신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 많이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도 밤에 잠 못 주무시고 네. 네, 그리고 갑자기 쓰시다가 억 하시고 팔을 이렇게 잡고 한 10초, 20초 동안 못 움직이시는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보통 통증 치료하러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힘줄 파열은 진행성이기 때문에 꼭 지금 내가 어떤 단계인지를 보는 정확한 검진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검진하시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하셔야 오래 어깨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꼭 가까운 병원 찾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픈 어깨를 건강한 날개로 달아주는 이동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더 알차고 재밌는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100세 시대 건강하이소!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국내산 숯불 민물장어 전문점 장덕장어에서 식사권을, 근육이 미래다 크로노스짐에서 선글라스를 드립니다.